여기 있다. 과감한데. 반가워요. 야, 디스코 파리. 이제 우리 메달 거. 오, 1시에도 목걸이가 걸렸네요. 12시 1시. 진짜 지난 회차는 딱딱 맞다, 뭔가. 두 개. 기세 좋아요. 네.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잊을 수 없다. 진짜. 헐. 이제 이번 주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예 다 모르는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맞아요, 멤버들 맞아요. 다 모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회차에 갑자기 위를 딱 보는데 위에 레코드판이 보인 거야. 어이? 어? 어디요? 저걸 보니까 저 원래 없었나요? 원래 있었는데? 원래 계속 있었는데 어떤 게시? 똥촉 아니면 똥촉? 게시는 과학이 아닙니다. 아는 지인 중에 멘트가 제일 비과학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분야를 봐야 되겠네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진짜 이것도 제발, 점수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는 거. 선생님 맞추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 근데 어떻게 음악을 맞췄대? 야, 진짜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윤소희 씨가 네. 우리 사전 미팅 때 음악 분야에 자신 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야? 제가 예전에 클래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중엔 아카데믹한 거는 조금 윤소희 씨가 누굴까요? 음악 분야 마스터. 카테고리별로 뽑아보면 됩니다. 서울시향 지휘자,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금남 선생님. 국악 쪽이 누가 있습니까? 국악이요? 손학 실려서 나오신 분 누구? 손학철, 김미화 선생님. 어? 배철수 선생님? 음악 캠프. 배철수입니다. 뮤지컬. 뮤지컬은 누굽니까? 김문정. 김문정. 그분 나오실 수도 있겠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유용한 음악 지식을 충전해줄 음악 마스터분. 제발 이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야, 음악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궁금해. 제발. 과연. 명성황, 레미제라블, 레베카, 영웅 등 이거 말고 너무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명작들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음악 공연계 1인자시고요. 국내 최초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의 창립자, 또 완벽한 음악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완성하는 김문정 감독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음악 어떻게 자주 들으시나요? 진짜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떤 음악 들으세요? 저는 분위기하고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일별 저 어떤 날씨든 샘 스미스 듣지 않아요? 네. 마미도 엄마 아무것도 몰라. 마미도 마스터님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걸 또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각자의 취향에 딱 맞는 음악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대중이 된 셈이죠. 하지만 대중이 음악을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엔 음악이 지금처럼 모두의 소유물이 아니었거든요.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처럼 특정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악보도 귀했고 이랬던 음악이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음악은 어떻게 대중의 예술이 되었나. 와, 재밌겠다. 대중. 이 뮤직 메달이 멋있게 적에 걸리기를 야. 기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많이 주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악 근데 재밌잖아. 배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음악이요? 저는 김문정 감독님한테 노래를 배웠죠. 아, 진짜요? 예. 어느 정도 실력인지 짧게 한 소절만. 위대한 개츠비의 어떤 메인 테마가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쇼맨, 위대한 쇼맨. 많이 다른데요. 쇼맨이 개츠비인 줄 알았어. 한번 해보세요.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그 뭐 이렇게 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This is me. 와, This is me. 와. 오.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위대한 쇼맨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은 김문정 감독님이 피아노 정말 잘 치시거든요. 이건 뭐 그냥 피아니스트. 근데 김문정 감독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피아노에 매료가 돼서 전자 피아노를 집에 사놓고 또 샀어요? 왜냐면 이게 또 샀어요가 맞는데 이게 배워보니까 피아노가
그냥 이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일 연습을 해야 돼. 손가락이 어, 안 움직여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악기를 배워보신 적은 없나요? 음악을? 저도 피아노 어렸을 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네, 저 중학교 때 피아노. 과외 학원? 에이, 체르니? 30번까지는 쳤죠. 30번까지 많이 했네. 즐거운 우리 집 했겠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저 학원. 저도 피아노 네. 학원.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학원이나 학교 또 요즘은 악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맘만 먹으면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없었을 시절에는 어떻게 음악을 배웠을까요? 스승님. 과외. 도제식으로. 도제식으로. 맞습니다. 예, 구음으로 배웠어요. 직접 불러주기가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음악은 단선율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화음이 없이 그냥 하나의 멜로디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카톨릭 성당에서 불렸던 그레고리오 성가인데요. 들으면 아 이런 거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이게 약간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지금도 경건하고. 부르지 않나요? 네. 유럽 성당 가면 무조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가는 아무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그리고 목소리로만. 굉장히 단순한 선율을 반복해서 화음도 없고요. 일정한 박자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부가 많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화음도 생기고 음악 구성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뭘까? 문제 나갑니다. 부럽다. 자, 문제 주세요. 무반주 다성 성가를 칭하며 오늘날까지 쓰이는 말이 있는데요. 예배당풍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반주 다성성가. 아 예배당 풍이면 예배당 풍. 이건 가스펠. 가스펠 그럴듯하다. 예배당 풍이니까.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요? 그냥 무슨 뜻이죠, 아르페지오가? 아르페지오가 떨리는 이거. 아다지오 뭐라고 디크레센도인가? 크레센도, 크레센도. 자, 제일 들은 게 아다지오. 아다지오. 그리고 안단테, 안단테. 모데라토. 모데라토. 그다음에 빠르게가 브리또. 프리토. 프리토요? 프리토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예. 그래서 그냥 빠르게가 뭐더라? 빠르게. 그게 유명.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 뭐 이런 프레스토, 거지. 프레스토. 비바체. 알레그로. 비바체, 비바체. 지금 많이 하네요. 주입식 교육. 아 진짜 얼마나 주입을 받은 거예요? 주입을 진짜 미친 듯이 받았어. 떨리 마음. 딸리 마음. 아, 그거 도파라 칠했어. 굴거리는 기억나 안 나요? 전기도. 풍들어, 궁기도 풍들어. 해머리 장단. 예배당 풍. 그러면 저쪽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당 풍이면? 예배당이 샤펠? 샤펠? 샤펠. 채플이 샤펠이고 아카펠라 해서 예배당 풍 아니에요? 카펠라. 그럼 아카펠라 맞는 거야? 카팔라? 그런가 보다. 채플이 샤펠이 되고 카펠 해가지고 그 어감 언어상 이야. 체포. 맞을 수 있겠다. 아카펠라. 아카펠라란 말 뜻이 내가 알기로는 반주 맞아요. 없다라는 뜻인 반주 줄 알고. 없다. 맞아요. 아니 그 반주가 없다는 게 저 성당에서 부른 사람들이 반주가 없이 목소리로만 부르잖아. 예배당풍이지. 그러니까 그럼 어원이 아카펠라 맞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겠는데? 반주 없다는 뜻도? 그냥 아카펠라 가자. 하시죠. 자, 다석진 씨 정답을 외치고 도전해주세요. 정답. 아카펠라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맞는 거 아니야? 맞을 거야. 맞을 것 같아. 대박입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힌트 하나도 없어요. 아예. 집단 지성. 저희 집단 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집단 지성이시네요. 네. 아까 그 어원을 유추하시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채플? 그렇죠. 카펠라가 성당이란 말이잖아요. 어머. 네, 이탈리 말로 그래서 아카펠라면 예배당 풍, 예배당에서 부르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반주로 부르는 다성성가 아카펠라가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한번 아카펠라 들어보실까요? 네. 옛날 일기예보 유명했죠. 멋있다. 근데. 악기가 없는데.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악기가 없는데 되게 웅장한 느낌? 어우 경건해지네. 훨씬 풍부해졌죠.
혼자 부르던 어떤 그 단선율에서 화성이 생기고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 생겼죠. 화성. 풍성해졌어요. 네, 이걸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다성음악의 발전은 합창, 교향곡, 대중음악까지 우리가 즐기는 거의 모든 서양 음악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때도 분명히 악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반주가 없이 노래로 사람 목소리로만 이렇게 노래를 한 네,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에 악기는 굉장히 사용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경하다고? 경기장 등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인 악기라고 평가를 했죠. 일부 종교자들은 악마의 도구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톨릭에서는 오롯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신성한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 첫 문제 맞히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갑시다.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중세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이렇게 줄을 이뤘잖아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교회 음악에서 벗어난 다양한 음악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궁정과 도시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거리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한 세속적인 음악들도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세기 음악사를 새롭게 쓴 천재 작곡가가 등장을 하죠. 누구일까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짤츠부르크 궁정 악단에서 활동하던 아버지 덕에 음악의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죠. 3살 때 낫넬 모차르트 누나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서 이렇게 쳤대요. 와. 그냥 몇 살 때? 3살 때. 3살. 3살 때면 아니 근데 피아노를 쳤다는 게 아, 피아노 손가락에 가지도 않을 텐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음악적인 환경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거는 뱃속에서 벌써 태교로 음악을 좀 듣지 않았을까. 초능력이네 거의. 그리고 5살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작곡한 거야 하고 작곡을 했죠. 그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게? 천재는 저런 분을 얘기하는 그래. 거군요. 그리고 6살 때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천재 아들을 낳았구나 아주 기쁨의 눈물을 너무 흘리셨다고. 신화적인 얘기다. 그럼 음악도 잘 만들고 연주도 잘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아예 장착을 다 하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작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는 대단하다.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신이 내린 재능. 신이 내린 천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벌써 문제네요. 여기서 문제 왜? 내겠습니다. 가요. 자 문제 주세요. 모차르트는 음악가 중에 최초로 6세부터 이것을 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거 오케스트라? 들어봤는데. 5살 때 작곡을 했다 그랬지? 작곡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지금? 3살 때는 피아노를 치고 5살 때 작곡을 하고. 저 당시에 편곡이란 말이 있나? 편곡을 했다고 국제적 인지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최초로 해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지휘 같다, 지휘. 아 지휘. 궁에서 원래 음악가들은 지휘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지휘는 어떤 권력 같은 거였을 수도 있지. 그거를 음악가인 이 아이가 와서 지휘를 한 거야. 그리고 김문정 감독님이 지휘를 하거든요. 본인과 엮으시려고. 저희를 믿으셔야 됩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힌트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참신한 협박이다. 참신한 협박. 그렇게 여기 있고 싶으면 주지 마세요. 이러다가 자정됩니다. 아니 지휘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6살 애기가 요거 들고 요거 한다 생각해봐. 지휘 이거 한 거야 실제로. 실제로 한 거야.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를? 제 생각에는 네, 소희 씨. 6살 때 지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죠? 근데 저는 모차르트 인생을 아버지가 망쳤다고 뭔가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어릴 때부터 너무 애가 신동이고 이러니까 원래는 궁전에 소속돼서 막 공연을 했다면 음악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은 그냥 느낌 그런 뭔가 공연? 그런 거리 게 공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천재가 나오면 부모들은 누가 오든 계속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얘 외우는 거 봐라. 얘 뭐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극성이네. 6살 때 뭔가를 부모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과연 연주냐 지휘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원정으로 공연을 다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원정 콘서트. 공연을 했다. 월드 투어. 약간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거 아닐까요? 원정 피아노 공연? 근데 지휘인가? 서프라이즈에서 본 거 아니지? 아니요. 모차르트 아버지의 과한 욕심 아니었을까? 그런가? 이것은 너무 설득력 있어. 그게 뭐야 저게? 탄광 포청천 아니야? 우리 이제 정해야 돼. 아니 해야 돼. 근데 우리 아무리 해도 지금 거의 지휘 공연 둘 중에 하나네. 지휘냐. 그거 말고 딴 거 있습니까? 소희 얘기를 답을 하려면은 월드 투어 공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국제적 인지도. 국제. 그냥 월드 투어. 국제적인 월드 투어인가 그러면 보다. 안 돼요? 공연인가 보다. 월드 투어 진짜 맞나 보다. 그럼 해외 순회 공연이야. 공연? 해외 순회 공연? 순회 공연인 것 같아.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해외 공연이든 외국 공연이든 국제 공연이든 초청 공연이든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뜻이 통해요. 그래 윤소희 도전. 갑시다. 지휘는 아닌 것 같아. 정답. 네, 해외 공연이요. 해외 공연.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제발 맞아라. 이거 진짜 시간 너무 많이 들였는데. 정답. 소희가 또 큰일 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뭐요? 순회. 순회도 나왔는데 우리. 원래 해외 공연은 아니, 원래 순회- 기본이 순회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해외 얘기야? 공연. 아니 이게 김민정 감독님 순회가 아니면은 본국에 돌아오질 못해요. 맞아. 거기 근데- 갔으면 다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회. 해외 공연은 그냥 어느 한 군데만 아니죠. 아까 해외 해외 나라가 투어라고 했죠. 한국이라고 해외 투어. 돌아야지 이렇게. 해외 공연. 그럼요. 해외 유럽 순회 공연. 그럼요. 저희 좀 같이 가야 돼요. 한 배를 타야죠. 네, 순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멀리 가서 간 김에 딴 데 돌고 오지 뭘 거기만 찍고 오겠어요. 간- 단가가 안 김에- 나와 단가가. 이렇게 해외 공연을 가는 게 유럽 순회 공연 가는 게 최초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천재성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냥 역에만 갇혀 있기 싫었던 거죠. 윤소희 정확했다. 그러네. 당시에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던 최초의 모차르트였습니다. 대단하네. 아버지의 열성이 굉장히 그러네. 대단하시죠. 1762년부터 66년까지 3년 반 동안 15개 유럽 국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대박.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굉장히 유럽 문화의 중심 BTS네. 방문을 해서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하죠. 자, 대박이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루이 15세, 런던에서는 조지 3세, 빈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 앞에서 당시 권력가들 앞에서 6살짜리 아이가 연주를 하고 작곡한 음악들을 했다고 합니다. 다 잘하네. 안 거야. 야 천재네 진짜. 그 권력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연주를 듣고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하자. 영재 발굴 프로젝트.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신이 진짜 별명처럼 보내주신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신이 내린 아이. 네. 모두 뭐 경이로운 찬사를 보내는 거는 당연하고요. 마리아 테레자 같은 경우는 당시 귀족들, 왕족들이 상징이었던 빨간색 코트를 선물로 주기도 와. 했다고 합니다. 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도 모차르트가 빨간색 코트를 입고 그래서 나오죠. 입고 있는 거. 네. 그렇구나. 이 유럽 투어는 모차르트의 이름을 일찌감치 세계적으로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차르트는 각 지역의 전통 음악을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거장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우리가 아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법을 배우며 다양한 음악 양식을 체득했죠. 이 경험들은 모차르트의 고향을 넘어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0년 이탈리아의 모차르트의 감출 수 없는 천재성이 한번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재능이 대단하다. 14살이 된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함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성주간 예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미제렐의 메이 데우스라는 곡을 듣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 곡은 교황이 엄격하게 악보를 유출을 금지해서 교황청 봉인곡이었어요. 이 곡을 듣고 싶으면 성당으로 와. 그래서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곡이 됐죠. 네. 곡의 길이도 12분에서 14분 정도로 굉장히 엄청 길고요. 길다. 오, 대곡이네, 대곡. 구성부로 된 아주 훌륭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카피. 외웠나 보다, 듣고 통으로. 외워서 악보로 써서 진짜 천재다. 모차르트가? 네, 모차르트가 딱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악보를 야, 천재네, 진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신성 났죠. 모독이다. 아니, 근데 잘못한 게 없잖아. 거기서 들었잖아. 처벌받은 연주를 거. 했을 것 같아. 결국은 교황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 16살짜리가 이거 우리만의 신성한 곡인데 지금 다 뿌리고 다닙니다. 초능력이네. 어떻게 했을까요? 너 바티칸, 수상했을 것 같아. 바티칸 들어올래? 시간 들어올래?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약간 경이로워서 교황이 약간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뭔가를 더 해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훈장을 줍니다. 황금 박차 훈장. 천재라. 그의 천재성을 높이 높이 칭찬했죠. 대단하죠. 야, 역시 자유롭다. 여기서는 칭찬해줘야 바티칸도 명예가 살아요. 그래서 봉인됐던 곡들을 모든 시민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죠. 그 뒤로. 오픈 소스가 됐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 멋있다. 엄청난 천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5살의 모차르트가 유럽 순회 공연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죠. (1773년) 17살 된 모차르트는 당대 음악가들이 최고로 선망하던 직업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아, 이때구나. 궁정음악가. 궁정 생활을 했던 모차르트는 어땠을까요? 좀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쳤을 것 같은데. 적응을 못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모차르트는 궁정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음악가들은 권력가들이나 그런 왕족의 하인이었거든요. 그들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라 하고 주문을 하죠. 음악의 뭐 악기 구성, 길이, 뭐 형식, 또 분위기 등. 그래서 그대로 했었어야 하는. 원하는 음악을 못 만들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궁정음악가가 된 이후로도 그냥 무조건 작곡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1781년 결국 나 안 해 나갑니다. 사표 내고 궁정에서. 오래 있었네. 네,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저도 프리를 해봐서 알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못 견딥니다. 네, 나와서 루시퍼를 쳤죠. 눈구랭이.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런 모차르트 같은 프리랜서가 없었나요? 최초인가요? 최초라기보다는 그렇게 귀족의 후원 없이 어떤 후원금 없이 음악가가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과감하게 자유를 선택하고 프리랜서가 되고 프리면 어때? 현무 씨처럼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네, 루시퍼였죠. 주옥 같은 명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이 시기에 작곡된 곡이에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이 시기에 떼다다다다다 따라라라라. 압니다. 저 부분까지 들어야 알아. 너무 활기차네. 아하. 또 모차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 뭐 있죠? 많이 아시죠? 피가로의 결혼, 뭐 돈지오바니, 뭐 마술피리. 맞아. 이런 것도 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시기에 탄생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사실 제목이랑 음악이 지금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피가로. 그거요? 네. 그거요? 이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듣던 음악들이 모차르트 음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이제 듣기 평가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모차르트 곡들을 얘기하셨는데 듣기 평가요? 듣고 뭔지 맞추는 거. 자, 듣기 평가입니다. 드립니다. 자, 다음 중 모차르트의 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 뭐야 너무 어렵다. 자, 1번 들려주세요. 저게 내가 알고 있는 노래 맞아? 이렇게까지 현란하게? 작은 별이야 이게? 별이 많았구나. 저게 무슨 작은 별이야? 자, 2번 두 번째 음악 주세요. 이 노래 너무 유명한 이것도 노래잖아. 맞지 않나? 이거 제목이 뭐더라? 짠짠짠짠짠 따르르른. 아니 뭐지 이게? 음악은 알죠. 제목을 모를 뿐. 야, 이거 아무도 모르냐? 자, 세 번째 음악 주세요. 자연 바람보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센. 참네. 야, 이거 확실해. 주선상의 아리다. 바하. 이게 주전상이 아니야. 이거 우리 실력을 너무 무시했네요. 4번 들어보시죠. 자, 4번 일단 뭐 우리 모차르트 음악 들어볼까요? 들어주세요. 아 이게 마스터끼리. 그거네. 밤의 여왕. 다음에요. 밤의 여왕 맞죠? 맞아요. 조수미. 아 저거는 아무나 쉽지 않죠 올라가는 게. 자, 다섯 번째 음악 주세요. 이거 이 노래도 진짜 많이 이 노래 들어봤는데. 좋다. 이건 무슨?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난 근데 이거 예능에서 막 들어봐가지고 이 음악. 자,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해서 답은 알겠는데. 복수 정답 아닌 게 어디니? 그러니까 망할 큰일 날 뻔했다. 뻔했다. 3번이 확실히 아닌 3번은 거죠? 확실해. 왜냐면 누구 거예요? 지선상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 바하의 쥐선상의 아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바하랑 핸델이랑 하이든을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배웠는데 하이든, 핸델은 대단하다. 아무 느낌 없었어요. 쥐선상의 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러면 3번이라는 거지. 표정 관리 못한다. 가시죠. 정답! 3번.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에이, 이걸 너무 알아버리셨네요. 네. 이건 마이 페이보릿이었어요. 네, 정답은 3번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왜 G선상의 아리아인지는 아세요? 솔레라미인데 맨 마지막 줄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선상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게 그래서 G선상의 아리아라고 야, 근데 합니다. 멋지다. 1번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예요. 사실 이거 모차르트 곡 아닙니다. 뭐야? 프랑스 민요입니다. 근데 이 곡을 가지고 모차르트가 변주를 했죠.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 표기도 그래서 모차르트 변주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터키행진곡. 오. 아 맞네. 저 터키가 우리가 아는 그 터키예요? 네. 튀르키예? 딱 들으니까 제목 보니까 알겠네. 알라 투르키라고 해서 터키풍으로 연주한다. 빈을 점령한 터키가 터키군을 물리친 지 100주년 된 해에 모차르트가 썼다고 추정되는 곡이죠. 경쾌하고 빠른 멜로디가 있고요. 여러분 게임 펌프나 이런 거 할 때 찌기찌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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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부분이 있었고요. 맞아. 저거 역할을 아무나 안 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조수미 선생님이 맞아요. 네. 갔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그걸로 유명해졌죠.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마수피리가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한 곡이죠. 다섯 번째 곡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힌트. 모르겠어. 다시 들려주세요. 웅장한데? 저 왠지 웬만한 레퀴엠. 장성복. 그냥 제목 보면 다 알겠다. 그죠? 생애 마지막으로 작곡한 레퀴엠입니다. 레퀴엠이란 말이 장성복. 네, 그렇죠. 네. 레퀴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를 위한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곡을 작곡을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다. 모차르트가 35년 동안 짧은 생애 동안 무려 600곡을 썼대요. 와. 대박. 사실은 5살부터 작곡했다고 하면 30년 동안 한 해 20곡씩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곡씩 썼다는 얘기거든요. 대박이다. 네. 싱글 앨범을 한 달에 2곡씩 낸 거예요. 월간 윤종신처럼. 네. 엄청난 거죠. 거기다 이제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은 물론 미사곡과 합창곡, 또 오페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써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곡들이 아직도 후대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모차르트가 이렇게 작곡했을 때 그 아까 오선지에 그냥 음표만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뭐 악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악기가 다 들어갔죠. 교향곡이라는 거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거든요. 거대한 곡이기 때문에 거기 악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 악보도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모차르트의 악보는 굉장히 깨끗했다고 해요. 머릿속에 내 음악 끄집어내면 되는데 뭐가 어렵지? 지저분하게도 안 하고 그냥. 수정이고 뭐 노. 고민해 온 적이 없구나. 없대요. 이야. 굉장히 깨끗하게 그냥 일필이지. 뭘 걱정해? 뭐 내일 교향곡 쓰면 되지? 머리에 다 있는데. 짠. 이야. 멋있다. 우와. 멋이라는 게 폭발한다. 모든 악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작곡가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는 작곡가들도 있는데 모차르트의 악보는 유달리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게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고민 없이 그냥 꺼내놓으면 그것들이 결과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경이로운 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지하철 음악에서도 막 아이네 클라인의 아트 뮤직 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화 벨소리로도 또 활용되기도 하고. 네, 이런 모차르트가 죽고도 200년이 넘도록 작품이 여전히 사랑받는 건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한때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을 대중적으로 이 클래식을 모두의 예술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 덕분에 음악이 대중에게 쉽게 성큼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지금 그래도 다 맞췄네요. 어떻게? 속도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음악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모차르트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남길 때 동시대에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인가? 베토벤? 베토벤. 바로 루드비 판 베토벤. 14살 차이네요. 플레임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로드비 베토벤. 베토벤 하면 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청각을 상실하고도 명곡들을 써낸 위대한 음악가. 괴팍해요. 괴팍하고 헝클어진 머리, 괴짜, 괴팍함, 음악계의 이단아. 얼마나 괴짜였길래. 베토벤이 이렇게 괴짜 음악가로 알려진 이유는 사실은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어? 네, 맞아요. 학대받았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그러니까 어릴 적 받았던 정서적 학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음악가라 그러냐면요. 할아버지가 궁정악단의 악장님이셨어요. 악장요? 그리고 아버지도 궁정음악가셨고. 엘리트 집단이네요. 완전 엘리트. 금수저네. 음수전에. 음수저죠, 음수저. 음수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에 대한 기대는 어땠겠어. 당연히 너는 엘리트지. 그게 괴롭혔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연습량을 채우지 않으면 밥도 안 줬대요. 야, 스파르타식이었구나 완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취하시고 들어오신 날이면 에이구. 자고 있는 베토벤을 깨워서 연습해. 아우, 요즘으로 치면 금 쪽에 나와야 되는 분이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가 높아서? 자기가 못 이룬 걸 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 아빠가 모차르트 봤던 거 아닐까요 혹시? 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성향들도 있으시긴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걸 본 거예요. 모차르트. 진짜네? 그러네 진짜로. 순회 공연 간 거 봤다. 그렇죠. 모차르트가 유럽 전역에서 순회 공연을 막 천재 권력자들 앞에서 막 추앙을 받고 찬사를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내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아, 진짜? 그래서 음악 신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위까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게 뭐야? 광고? 광고다. 베토벤 연주회 전단지인데요. 1778년 3월 26일 축선 궁정 테너 베토벤은 음악 아카데미 홀에서 2명의 훌륭한 연주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아보동프와 요한의 6살 난 어린 아들. 제가 아까 베토벤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죠? 70년. 그런데 잘 보세요. 78년인데 6살 나이를 속였다. 어린 것처럼. 모차르트하고 겹치네요. 맞아요. 6살에 순회 공연. 우리 아들도 6살이에요. 한 거죠. 평행 이론이에요. 베토벤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고 좋았대요. 하지만 연주로는 모차르트만큼 천재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습 양을 늘리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합니다. 한창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회성을 형성돼야 하는 그런 나이에 악기와 연주와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야 되는 베토벤이 대인관계가 서툴고 그랬겠죠. 인간관계 너무 못했겠다. 어릴 적 정서적 학대 영향이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성장 과정. 베토벤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베토벤은 11세 무렵에 독일 본 궁정 음악 감독한테 발탁되어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오르간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나이에 정식으로 궁정 오르게니스트가 됩니다. 13세. 네. 빨랐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책을 맡게 되는 경우. 어린 시절 베토벤은 누굴 보고 꿈을 키웠다고 했죠? 모차르트.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빈으로 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네. 진짜로? 신기해. 당시에 활동하던 모차르트를 기다렸대요. 기다려서 베토벤이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악보를 주고 했더니 모차르트가 이 소년을 지켜봐라. 후대에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나타낼 소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인정해 줬나요? 근데 이런 모차르트한테 수업을 받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빈의 수많은 음악가 사이에서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죠.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가라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점점 커리어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교계 핵심 귀족 리히노프스키 백작과 후원자 관계를 맺으면서 금세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악가들은 한 명의 귀족한테 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또 음악을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근데 네.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음악 돈 줄 테니까 해. 이런 사람도 100%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만족스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은 음악의 창작을 저해받는 행동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리노프스키 백작이 내 별장을 다녀가는 프랑스 장교들한테 음악을 연주해줘.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줘. 베토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싫어. No. 응, 싫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유명한 말? 네. 너희 같은 귀족은 여럿이지만 베토벤 나 하나야. 멋있다. 베토벤의 캐릭터를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귀족들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멋있죠? 베토벤이 도대체 어떤 음악으로 귀족들의 마음을 홀렸는지 베토벤의 음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하.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이게 그거구나. 후시진할 때. 네, 엘리자를 위하여. 후방 카메라 없을 땐 저거 없으면 큰일 나죠. 야, 근데 이 운명이랑 딱 들으니까 너무 상반된 느낌이다, 두 음악이. 네. 엘리제가 누구야? 사실 이 제목도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당시엔 그냥 피아노, 소품, 가단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노래의 탄생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청각상실. 청각상실. 맞아요. 아, 저런. 이미 청력을 잃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그렇구나. 것들이죠. 네. 청각을 잃고 있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1796년에 이미 서서히 청력을 잃기 시작했대요. 무슨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와인을 하도 먹어서? 와인의 그 납성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와인의 그 납성분이 그 요소를 일으켰다고 해요. 납중독이구나. 네, 납중독으로. 아 그랬구나. 저는 베토벤 생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생가에 가면 베토벤의 청각을 경험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가 저 멀리서 뭔가 이명, 주파수가 띡 들리고 그리고 아주 여리게 음정들이 들려요. 우리가 아는 베토벤의 곡들이 그 상태에서 다 거의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악기를 눌러보거나 뭐 들어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쓰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리겠구나를 상상한 거네요. 그래서 베토벤이 긴 막대를 이렇게 피아노에 꽂고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 하죠. 왜요? 그 막대 울림으로. 떨림을 보고. 말도 안 돼. 하동 울림으로 안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베토벤은 무수한 명곡을 탄생시켰고 후대에는 이 시기를 걸작의 숲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걸작의 숲. 너무 많아서. 네, 자신만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고수했고요. 음악만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베토벤이었잖아요. 근데 음악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른 음악가들하고 좀 달랐어요. 5개의 방법이 있었는데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맞춤 제작. 네, 귀족한테 의뢰를 받아서 네. 곡을 만들었겠죠? 공연이랑 레슨. 맞아요. 레슨. 레슨. 그리고 연극, 악보 판매. 악보. 당시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이 피아노를 사면서 악보를 같이 사기 시작했죠. 악보를 판매하면서 인세를 받기 시작했고 판매율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작곡하지도 않은 음악을 미리 성금도 받고 팔았다고 해요. 사전 예약 판매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사전 예약 판매. 사실은 음악사에 베토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음악가들이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귀족이나 왕정의 후원금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으면 베토벤 이후로 자생력이 생겼다는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스스로. 돈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창작 활동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내 걸 만드는 내 음악을 해도 되니까. 베토벤은 1824년 초연된 이 교향곡을 통해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어떤 교향곡? 자, 문제 주세요. 베토벤은 최초로 이것과 결합을 시도해 교향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합을 시도해? 악기인가? 오페라? 악기를 결합하는 거는 새로운 시도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EDM과 결합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군대 음악? 군가? 네, 군가랑. 군가와 결합. 근데 군가와 결합한 노래 되게 행진곡이 많았어. 그 전부도 아 행진곡도 그랬지. 뭐 헝가리 뭐 어쩌고 터키의 이런 거 행진곡 있었잖아. 맞네. 있고. 근데 코러스. 최초로 했다고? 최초로 했다고? 코러스인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합창단? 사람의 목소리? 목소리. 그건가? 환희교환가? 따다다. 아 근데 뭐지? 한이가 뭐지? 뭐예요 그게? 뭐지? 할렐루야. 형, 아니 할렐루야. 그거 말고 할렐루야? 약간 되게 이렇게 막 웅장한 느낌 있는데 참 아, 그거다. 뭔지 알죠? 합창. 맞아 그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네. 합창인가 보다. 아니 최초로 이것과 결합해. 사람의 목소리. 정답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목소리 하나 킵해놓고 다른 거 결합할 거 있습니까?
발레? 발레랑 결합을 했다고? 너 연극? 오, BGM으로?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만날 때 띠리 그런 느낌. OST. 연극이나 이런 거에 BGM으로 연주만이 희곡과 아니라 뭔가 결합했다와 어떤 극이랑 우리 결합. 목소리와 결합했다 두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희곡이냐 목소리냐. 그 희곡. 좋다. 근데 저 베토벤 음악이 희곡이 쓰기 좋아. 빠바바바. 그러니까. 극이 진짜 매력적이긴 하다. 저는 근데 아까 현모빠가 말했던 그 합창교향곡 그거인 것 같은데 합창단. 합창이 과거에 그럼 한 번도 같이 한 적 없나요? 교향곡이라는 거 자체는 교향곡은 원래 그냥 사람 목소리 악기들만 있는 거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베토벤 작곡을 할 때 여기선 합창단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를 네. 같이 넣어버린 거야? 그렇지. 사람의 목소리 아닐까요? 왜냐면 희곡이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알만한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맞네. 그 정도가 있네. 희곡이면 우리가 알만한 작품이 있지. 유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차르트가 있어. 베토벤은 그쪽은 없는 것 같아. 맞네. 합창. 합창단. 정답 하시나요? 네, 네, 외쳐주세요. 정답. 네. 합창단이요. 그렇지. 합창단이요? 네. 합창. 아, 선생님 진짜 글자 하나 때문에 지금. 아니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안 돼. 그 다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합창단, 사람 목소리.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 제발. 네, 정답은 합창입니다. 합창. 어떻게 하셨죠? 띠라라라. 네. 합창교향곡은 사악장 클라이막스에 사람의 목소리를 역시. 하나의 악기로 활용을 한 거죠. 아까 소희 씨가 아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움찔움찔 했거든요. 왜요? 교향곡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음악들의 교향곡들은 그냥 악기로만, 순수 악기로만 연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화시켜서 클라이막스에 표명한 게 베토벤이 처음이었죠. 세계 최초로 그러면은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합창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교향곡 이름이 합창이에요. 합창이에요? 합창.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저 당시에는 충격이었겠다. 목소리에 진짜 악기처럼 썼다. 완전 소름 돋았겠다. 초연을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하죠. 70분 동안. 안 들리는데. 진짜 천재인 거야. 느낌으로. 어떠세요? 이런 곡 들으시니까? 멋있어요. 웅장하고 멋있어요. 전율이 흐르는. 소희 씨가 환희의 송가라고 잠깐 말씀하셨죠. 네. 프리드리 실러의 시. 귀종은 특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시입니다. 베토벤은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이런 시의 구절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을 합창에 실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이 곡이 끝나고 관객들이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줬다고 하죠. 베토벤은 곡이 끝나자마자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전할 때마다 좀 같은 음악가 입장에서 울컥울컥한데 거의 안 들리는 상태였대요. 아 진짜? 귀가. 객석을 보지 않으니까 안 객석을 보이는 보지 거야. 못하죠. 지휘자는 등을 보이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연주자 한 명이 이렇게 돌려 세웠대요. 사람들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귀가 안 들릴 때 지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뮤지컬 지휘를 하는데 일단 배우를 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정 감독이 지휘하는 거 보면은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잠깐 끊어. 비올라 왜 소리 작아? 그거 어떻게 알아? 너무 신기해. 진짜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들려. 들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겠죠.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감사함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놀라운 곡을 만들었다는 거는 후대 평가받고도 남을 일이죠. 사실 베토벤은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더 많은 대중 앞에서 자기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08년 12월 귀족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죠. 이때도 베토벤은 4시간가량 동안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지휘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청력이 거의 손상된 상태였고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 자체로는 높은 완성도를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진정성을 안 청중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콘서트의 원형이 됐죠. 콘서트의 효시.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듣던 음악이 대중으로 성큼 다가서게 된 순간이었죠. 대중의 장을 그야말로 활짝 연 게 베토벤의 콘서트가 그가 볼수 도전해줘서 있어요. 우리한테는 일상이 된 건. 그렇지. 그렇네. 지금 날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모차르트에 이어 베토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오스트리아 빈, 이제 수준 높은 음악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보다 먼저 대중을 위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17세기,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흥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오페라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라시아 피안가. 이 곡도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수행 평가했는데.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죠. 1711년에 영국에서 초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오페라에는 영어 해석이 전혀 없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이 오페라가 아주 흥행이 됩니다. 왜일까요? 내용이 공감돼서? 그냥 감성이 전달돼서. 당시에 이탈리아어는 귀족 언어. 그래서 고급스러운 고급 느낌이었구나. 문화의 상징인 거죠. 몰라도 아는 척. 극장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귀족들이 이런 박스석에 앉아있죠. 그죠, 다 위에. 맞아. 사실은 이 박스석이 시방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방석이요? 시야방이었죠. 아 그래 싸잖아 가격이 좀 더 요즘은. 잘 안 보여. 기껏 거기 가서 힘들게 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내용 몰라도 내 만원경 봐. 내 목걸이 봐. 약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분과시 수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오페라는 신화나 영웅 서사를 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엔 좀 진입 장벽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탈리아 오페라가 귀족들한테 인기가 있을 때 영국의 시인 존 게이가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왜 귀족들만 봐야 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728년 존 게이는 모모도 즐길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모모 오페라라고 지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다. 어렵다. 오페라 앞에 뭐가 붙었던 거? TV 드라마를 해외 소프 오페라라고 하긴 하는데 뭔 오페라? 소프 오페라. 소프 오페라 뜻이 뭐죠? 가볍게 보는 TV 시리즈 드라마를 이제 소프 오페라라고 하잖아. 비누도 즐길 비누도 즐길 수 있는 소프 오페라? 비누? no! 비누? 뭔가 사회 계층일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일 소외받던 계층 아닐까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던 그거였잖아요. 청각장애인? 장애인? 청각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겠다? 청각장애인 오페라?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저는 노동자 생각했는데 노동자. 19세기니까 산업혁명. 약간 노동자? 그것도- 18세기구나. 아니면 농노, 그러니까 이때가 농노요? 농노는 로마야. 나는 짐승 떠올랐네. 짐승이야? 뭐 개나 동물들? 고양이도 즐길 수 있는. 애니멀 오페라?
동물? 브레멘 음악대? 그러면 어때? 근데 귀족과 반대되는 말일 것 같아요. 평민, 서민. 평민, 천민 오페라? 백정? 그러니까 노예, 아 이게 천민 이런 조선이었으면 거가- 백정인 건데 진짜. 그치. 노예 오페라인가? 포로. 죄수 오페라. 아니 진짜로. 죄수, 죄인 오페라. 일단 체크해 놓을게. 죄수 오페라. 죄수가 근데 즐길 수 있게 한다고? 왜 우리 조선시대 때 얼음도 줬는데 뭐 오페라도 그러니까 줄 수 있지. 죄수도 즐길 수 있지. 죄 숫자가 들어간 오페라가 있어? 영어로 하면 되잖아. 프리즈너 오페라. 아니야. 아 아니야? 평민을 뛰어넘어. 얘네들도 볼 수 있는. 천민, 난민. 평민보다 더 낮아야 돼. 더 낮아야 돼. 누구나, 모두가 평민을 넘어서 빈곤 오페라. 오. 노숙자. 홈리스? 홈리스 오페라. 아니야. 그지? 거지? 거지 오페라요? 존 게이가 가난 오페라. 뭔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 그러니까 확실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 자극적이어야 돼. 그러면 단어가. 거지도 즐길 수 있는 거지 오페라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지가 좀 자극적인 것 같아. 자극적이지. 임팩트가 있잖아. 거지. 야 거지도 즐길 수 있는 내가 거지 오페라 만들게. 그러니까. 왜 귀족만 봐? 근데 거지 오페라 약간 입에 붙네. 너 오늘 어디가? 나 오늘 거지 오페라 보러 가. 다음 곡은 거지 오페라입니다. 좀 붙지 않아요? 왕 게임에서 왕과 거지. 거지지. 왕, 귀족, 평민, 거지. 평민 거지. 거지. 그러니까 거지가 가장 낮은 걸 수도 있어. 보드 게임이 있으니까. 그지 맞는 오페라 것 진짜 같아요. 한번 갑니까 그냥 여러분? 가요. 거지가 맞는 것 같아. 거지 가시죠. 거지로 가 그럼. 정답. 거지. 너무 궁금해.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지도 즐길 수 있어. 잠깐만. 피아스 말도 안 돼. 완전 찍은 거 아니야? 와. 아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냥 맞춘 거지 우리 그냥 이걸로. 우리 뭐 힌트도 없이. 와 진짜 신기하다. 집단 지성 너무 무섭네요. 너무 존경합니다. 와. 거지 오페라 맞히셨습니다. 이게 이게다 브레인들. 어감 얘기할 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게 딱 붙네 해서 붙어. 와, 이 사람들 뭐지 도대체? 이게 존경합니다 존 게이 자. 씨. 보시겠어요. 와, 궁금하다. 포스터. 베가스야 거지. 베가스 오페라. 거지 오페라. 진짜 신기하다. 오페라는 당연히 이탈리아어여야 한다라는 룰을 깨고 그냥 영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게 다가왔죠. 내용도 귀족들이 보는 오페라랑 조금 다른가요? 맞아요. 귀족들 약간 영웅의 서사 이런 얘기를 신화나 그런 주제를 했다면 거지 오페라는 런던의 거지와 매춘부의 삶을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재밌다. 귀족사의 결혼 제도를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당놀이 같은 거였구나. 공산 탈출 같은 거. 음악도 달랐어요. 영국 민요와 당시 술집에서 나온 노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노래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파격적이었고 귀족들 빼고 다 환호했을 것 확 같은데.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 때 봉산 탈출할 때 네. 서민들이 열광했잖아요. 양반 풍자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귀족 빼고 다 좋아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62회나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거지 오페라는 18세기 영국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 오페라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저렴한 가격. 뭐야?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싸니까. 그렇죠. 다른 오페라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돈만 지불하면 누구든 원하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대중의 장을 활짝 열어놓는 구실을 했던 이 거죠. 행위 자체가 진짜 풍자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도 볼 수 있는 거였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귀족의 언어가 아닌 또 영어로 되는 이 오페라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게 바로 웨스트 엔드 뮤지컬의 시초가 됩니다. 뮤지컬로 이제 넘어왔다. 대중적인 오페라 뮤지컬. 네, 영국에서. 그렇죠. 대중문화 공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 어딜까 생각나세요?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공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사실은 뮤지컬이죠. 네. 뮤지컬의 3요소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대사, 네. 음악, 춤. 그 영국의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 춤, 노래. 이 3요소가 있어야 뮤지컬이라고 부릅니다. 재밌게 보신 뮤지컬이 뭐예요? 맨 오브 라만차. 아, 네. 너무 좋죠. 한국에서 보셨어요?
저 황정민 선생님. 제가 한 겁니다. 아, 네. 저 울었어요. 너무 좋죠. 어느 포인트에 울었어요? 황정민 선생님이 돈키호테잖아. 근데 이거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꿈에 대한 그런 상징 같은 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우리의 의도가 전달이 잘 된 것 그래요? 같아서 이럴 때 정말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눈물 날 것 같아. 또 감명 깊게 보신 작품이 또 뭐 있으세요? 누가 접니다. 제일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제일인가? 제이가 지킬의 나이드 네. 봤는데 지킬의 나이든 본인이 안 했나 보죠? 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차가운 반응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접니다. 네. 좋은 작품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고, 맞아요. 네, 음악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이야기, 춤, 노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연이 되는 게 뮤지컬이죠. 하지만 처음 브로드웨이에는 뮤지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만 해도 그냥 연극, 오페라, 코미디 쇼 이렇게 장르가 다른 음악들이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공연은 영국 극작가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셰익스피어,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영국의 극작가들의 작품들이 약간 고급 문화의 상징으로 동경의 문화였구나. 그러다가 1866년에 악마와 계약한 흑 마법사에게 납치된 여인을 고하는 중세 판타지형 멜로 연극 더 블랙크룩이라는 연극이 유행하게 됩니다. 저 처음 들어봤네. 근데 이 연극이 브로드웨이 공연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 최초의 뮤지컬은 연극 더 블랙 크룩과 우연히 취소된 이 공연이 합쳐지며 탄생했는데요. 이 공연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게 연극이랑 합쳐지는 거니까 크룩하고 음악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연극에 연극과 음악이 공연이 들어가면서 뮤지컬이 됐다. 장르? 아니 뮤지컬이라는 게 연극과 오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장르면 오페라인 거 아니야? 그럼 오페라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오페라인데. 근데 그렇게 뻔한 답일까? 뭔가 춤이 있어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연극에는 춤이 없으니까. 춤과 음악. 발레? 춤이 있는 오페라? 발레인가? 발레? 근데 발레 하면 또 노래가 없어. 그냥 노래가 없어서. 음악이지. 싱잉이 없는 거야. 와, 근데 저기 장르를 얘기하려면 오페라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래가 들어있고 음악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장르를 말하는 건 오페라 아닌가? 장르니까. 오페라 말고 아는 거 없지? 근데 발레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페라에 춤이 없는 것 같아서. 오페라 춤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춤이 있으려면 뭔가 발레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가 맞아. 오페라는 안무가 있어. 근데 이건 손 동작이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실제로 군무같이 있잖아요. 이게 춤이 없어, 오페라가. 그러면 발레네. 그래서 발레 같아요. 발레 나는 발레 3이라고? 걸으라고. 저도 그럼 좀 걷겠습니다. 왜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좀 생각을 심리학자 정리하려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 생각이 안 나면 산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브레인들은 뛰쳐나가라고. 다 이러시는구나. 저 산책을 좀 해야겠어. 발레랑 연극을 결합해봐. 발레랑 형 탈춤이랑 결합하지 말고요. 발레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포스터에 보였던 그런 이 등장인물이 막 그렇지, 뭔가 그 앙상블들이. 춤이 그러니까 필요할 것 인원이 같아요. 많으니까.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앙상블들이 한 10명이 그치.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발레에서 이거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연극에다가 이제 음악이 있으니까 오히려 오페라인 것 같은 게 오페라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노래를 하기 때문에 리듬을 탈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던데, 오페라는? 아니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건 뮤지컬. 아니 오페라 계속 이러고 있어. 오페라 할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공연 하나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당시에도 발레는 약간 좀 귀족의 어떤 춤 사회 아닌가? 옛날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오페라를 한 번 봤어요. 백조의 호수. 근데 거기 한 절반이 한국 관광객들이었어. 관광객들 진짜 열심히 본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로 정적이었다고. 오페라가 아니 근데 형 밤의 여왕을 보면은 다가가면서 진짜 막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아하하하하 그거 할 때는 진짜 하늘로 막 올라가. 춤은 아니잖아. 그거를 이제 그게 안무로 변형이 되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발레 같지? 뭔가 브로드웨이에 발레 공연하고 이랬었으니까. 아 근데 나는 여전히 오페라 같긴 한데. 그래, 그 단순하게 보면 오페라인 그게 것 맞는데. 같아. 걔도 오페라. 근원. 소희, 발레. 발레. 저 오페라. 상엽 오페라. 저도 오페라 가겠습니다. 난 발레거든. 어? 오페라가 너무 정적이야. 아 근데 왠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 배웠어요? 오페라? 연극과 오페라. 이게 합쳐졌을 때 뮤지컬. 그럼 오페라 해요. 그럼 뭐 그냥 마지막으로 피력하자면 오페라를 했을 때 뭔가 춤이 나오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잘 합치기. 안 춰, 진짜. 그래서 저는 발레라고 생각을 한 건데 뮤지컬이 오페라에 가깝나 발레에 가깝나 봤을 때 오페라. 발레로 보기에는 뮤지컬이 사실 너무 멀지 않나. 알겠습니다. 옷도 완전 다르고. 오페라. 오케이. 오케이. 발레 같은데. 정답을 재성이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오페라.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죠? 교과서에 봤더니. 주사인 던져졌어.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레 같진 않아. 오페라야. 정답 오페라. 정답 발레가 붙는 거 아니야? 아, 오페라인가 봐. 맞잖아. 아, 맞죠. 야 감이 좋네 역시. 아, 아니. 진짜 너무 아까워. 오 마이 갓. 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너무 정적이라고. 뭘 교과서에서 봐. 식곤증 왔나 봐 그때. 오답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뭐야. 정답은 발레입니다. 당시에 논리적인 이유보단 우연이라는 말이 또 이게 힌트였습니다. 우연히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대박이 나죠. 당시에 뉴욕에 프랑스 발레단이 공연을 왔었어요.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때 더 블랙 클룩의 프로듀서였던 윌리엄 휘틀리가 의상도 되게 화려하고 노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시청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공연장에 와서 이 더 블랙 클룩 공연하는데 좀 이렇게 섞어보자. 야, 네. 대단하다. 그런데 휘틀리는 이런 발레나 무용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섞었겠어요. 연극 끝났지? 자, 이제 무용해. 다시 연극하자. 무용하자. 댄스 브레이크처럼.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 공연을 올렸다는 거죠. 대박이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뜨거웠나 보다. 대박. 신선한 거죠.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연후에 474회 대기록을 세우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다. 연극의 이야기가 있고 발레 춤이 있는데 그럼 아까 노래 막 이렇게 논의하신 것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노래를 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음악이 있었으니까 사실 뮤지컬의 3요소인 음악, 춤. 이야기, 춤을 다 갖추고 그러네. 있었던 다 거죠. 이야기 나오긴 했네 우리가. 그래서 이 더 블랙 크룩의 엄청난 흥행에 힘입어서 브로드웨이에서 비슷한 이제 극장들이 막 생기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합쳐볼까? 이렇게 합쳐볼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게 아마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의 탄생의 효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할게 생겼다. 지금까지 음악이 어떻게 왕과 귀족의 전유물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궁정에 초대되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허락된 자만 연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예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음악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건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음 소중하게 들으시고 아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음악이 계속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할수 있었다. 배우 이상엽 씨가 7일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거의 서바이벌이었어요? 상엽 씨 지난주에 활약했는데 히어로로. 상엽아 우리 메달 딴다. 예능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수많은 죽음의 비밀을 밝힌 유성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아래 단골. 오늘의 주제는 빰빰빠바바 빰빰빠바바 인류는 어떻게 죽음을 막아내는가.
사랑하는 간호사가 손이 거칠어진 것 때문에 되게 로맨틱한. 가운데 사람이 들고 있는 주머니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학계에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범죄 수사나 부검할 때 실제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너무하네. 무서워. 여기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몸에 있었겠지. 칼을 서툴게 잡으면은 다이라는 걸 증명하면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형 안 들으세요 제 이야기를? 얘기하면 안 되죠. 합리적 의심이잖아. 아, 저 얘기해도 돼요? 진짜 못됐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닌 것 같아요. 준비! 가자! 잠깐만, 아직 넘기지 마봐. 잠깐만, 넘기지 마봐! Channel A